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00조를 쓰겠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는 70조를 감세 전략들을 쓰겠다고 합니다. 집값이 어김없이 반응을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저번 주에 정말 긴박한 대선 후보의 어떤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단일화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이제 당원들의 의중들을 받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배제를 시켰다가 다시 확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해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그리고 그 후보들이 집값 정책의 기조들을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라든지 서로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오늘 조금 지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재명 후보는요, 공공임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완화시켜가지고 사업성을 민간에서 좋게 한 다음에 그 좋아진 걸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두 사람이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확실히 방법은 이 정당별로 달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의 공급을 확대를 앞세워서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를 하고 분양가 인하를 그로 인해서 사업성 확보를 해서 유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예요. 역세권 주변에 이제 공공임대 많이 넣고 임대형 기본주택이라든지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이라든지 이익공유형 뭐 주택이라든지 뭐 지분형 모기지론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공공에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돼요. 공공에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배분을 한다고 하지만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공 그 지분형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내가 모아둔 돈이 한 1억 8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이 한 4억 2천, 그래도 6억인데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을 가지고 4억을 합쳐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1억 8천으로 은행 대출 4.2억에 대한 걸로 그냥 이자를 내면 되겠네로 하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 4억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료도 내야 됩니다. 이 월세예요. 어떻게 보면은 임대주택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돈이 투여해야 되잖아요. 내 돈을 4억을 투여한다는 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말은 국민의 세금이나 아니면 돈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진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값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구조도 되고, 그리고 지분형 모기지론으로 사실은 돈을 푸는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장기적으로 진짜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공공의 돈을 활용해가지고 공공임대를 늘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걸 보시면은 좀 문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LH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 속 적자 누적, 정부 지원 현실화가 시급하다는데 어느 정도 적자가 있느냐? LH 임대 적자가 눈덩이다. 5년간 14조 불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2024년부터 지금 LH에서 손익 규모 자체가 쭉 해서 계속 늘어나죠. 결국은 공공주택이 많다는 건요, 공공임대,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건요, 돈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왜 공공주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이 후보 같은 경우는 LH공사 공공주도의 공급 무게를 실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LH공사가 적자가 일어나겠죠. 공공에 대해서 많이 늘린다고 하면은 공공주택이 많아지는 건 결국 돈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공에서 임대든 공공주택을 짓는데 이렇게 적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공이 임대주택의 경우는 전체 임대주택 가구에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내는 게 작년 기준으로 거의 81.4%입니다. 근데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내는 게 16.2%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LH공사에서 공공주도의 공급을 무게를 실른다고 하는데 이 돈들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겠죠. 적자들이 더 크게 눈덩이로 불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16% 정도 임대를 담당하는데 공공임대에 대한 부분들의 적자, 손익 적자가 굉장히 큰데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한 25% 30%가 늘린다고 하면은 적자의 속도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거는 민간에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자본으로 서민들을 돌보는 것보단요, 민간의 자본의 순환으로 시장 경제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건전한 경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공공의 무게를 실른다, 공공 임대를 늘린다, 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돈들은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금과 국채 발행에서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부동산 공약들이나 전체 공약들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100조를 쓰겠다고 하고 김은 70조를 감세 전략들을 쓰겠다고 합니다. 100조와 70조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냐? 포퓰리즘 공약, 나라 살림 뒷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거는 인프라 만드는 거 SOC를 확충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아동 수당 18세 미만까지 확대 이거를 거의 30조 가까이 늘리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1조 7천억 원, 그리고 농촌 기본소득 나왔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31.2조까지 확대를 하겠답니다. 돈을 뿌리는 거죠, 돈을. 그 다음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하는 것들을 폐지하면서 그것도 돈으로 뿌리겠다는 거. 그리고 소득 있는 노인의 노령연금의 감액 폐지를 해서 이것도 돈으로 이제 지원하겠다. 필요한 복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0조 정도를 재정 투입 공약으로 이제 계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어떠냐? 20조 안팎의 소득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는, 이거는 공제를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제를. 소득세에 연동된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세율을 인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들을 좀 줄이는 거죠. 20조 안팎. 그리고 31.7조를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데 좀 쓰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감세 공약에 이제 더 가깝고요. 김 후보님은, 이 후보님은 이제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돈을 뿌리겠다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을 뿌리는 거,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돈 주면 좋죠. 내가 지금 허리띠 쫄라매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돈을 주면 훨씬 좋죠. 그냥 공돈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전부. 아무튼 돌아와서 다시 지금 여기 보면은 월 15만에서 20만 원을 농촌 기본 소득세를 여기에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요, 혹시 아십니까? 한번 써봤습니다. 이재명이 도지사 있을 때, 옛날에 경기도지사 있을 때 연천군에 청산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 기본 소득 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뭐 아시다시피 경기도청의 직원이었잖아요. 저도 거기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도비 전액으로 이제 도비로 전체를 해가지고 1인당 15만 원씩 농촌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축제도 하고 아무튼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이재명 후보가. 근데 이걸 한 목표가, 이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많지 않고 연천군에는 군인이 주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금 확대시키려고 이런 걸 추진을 하니까 미용실도 활성화되고 생기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떠냐면요, 이 연천군 청산면에 보면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청산면, 연천군의 청산면에 있는 부분이 2022년 3월부터 주민한테 모두 1인당 매달 15만 원 줬거든요. 연 180만 원씩. 근데 이 정책 목표, 인구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한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저번 달 기준으로 보면 청산면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4,200명 정도였는데 4,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200명 중에 많이 뭐 준 거냐? 4,200명 중에서 200명이 줄었다니까요. 그러니까 4% 이상이 줄은 거예요.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천군의 전체 인구 감소율이 2%대거든요. 그거보다 더 줄었어요. 효과도 없고요. 돈만 뿌린 겁니다. 이 돈을 뿌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지금 농촌 기본소득세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런 기본소득 시리즈라든지 돈을 퍼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가 저번에 이건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전에 이재명 지사 재임 시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도민의 세금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2021년도에 이재명 전 지사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하고 그런 거에 다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님 이재명 후보가 뭐라 했냐고 하면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도민 세금에 전혀 부담이 없다. 무관하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이 국민의힘의 이혜원 도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는 기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1조 9천억 정도 융자 방식으로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자 포함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도민 세금으로 지금 이제 갚고 있는 게 2조입니다. 2조. 결국은 돈을 풀어가지고 세금으로 갚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갚는 거예요. 경기도민이 갚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풀지만은 우리한테 주는 돈은 10만 원, 15만 원이지만은 우리한테 가져가는 건요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서 물가도 안정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요. 그리고 이런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돈이 모자랄 거잖아요. 돈이 모자라면은 아마 이제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추경을 하겠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제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추경을 하면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보기 좋게 큽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결과가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정부가 지출을 증가하잖아요. 그럼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나 사회복지 지출 같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소비랑 이제 투자를 촉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떠냐? 국채 발행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퍼주는 게 많으면요. 국채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과하다 싶으면요. 국가 부채가 증가하죠. 그러면 증가해가지고 이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세금 인상이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쳐요. 국채 발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자금 수요가 증가해서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 금리의 영향은 누구한테 미치느냐? 민간 투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채는 정부가 재정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채권입니다. 빚입니다. 근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국채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은 투자자들의 수요가 부족해지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투자자가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서 얻는 채권 금리 수익률이죠. 이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와 금리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다른 자산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에 따라서 이런 기준금리도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채권 발행이라든지 돈을 풀면요. 이런 부작용들이 중장기적으로 일어날 여건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정부의 지출을 크게 늘리면요. 돈이 자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뭐 여러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도해보고 경험한 결과물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증세가 많고 세금과 국채 발행이 많은 시기는요. 어김없이 자산으로 돈이 이동을 했고
인플레이션 속도가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이때는 세금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요. 증세를 했습니다. 처음에 감세를 하다가 나중에 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증세를 했습니다. 유동성이 풀렸죠. 예. 김대중 대통령 또 후반부에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증세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 신설하고 양도세 그다음에 상속세 강화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격들이 좀 움직였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감세를 했죠. 박근혜 정부 때도 감세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증세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정권에 따라서 증세를 하고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걷었던 어떤 상황들은요. 집값이 어김없이 반응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런 확률들을 되게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 지금 돈을 주겠다. 아 좋아 박수 친다.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게 공짜입니까? 국가에서 재정을 뭘로 운영을 합니까? 은행하고 세금으로 운행합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국채, 그 다음에 우리가 내는 세금 이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운영돼서 다른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돈을 다 퍼준다고 하면요, 우리는 뭐 돈이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돈이 이용되면서 시장에 어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요. 이 후보의 정책을 보면요. 공공의 주도고 돈을 퍼주는 정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지금 좌클릭이 아니라 우클릭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나온 거 5월 8일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거 막을 수 없다.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모두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자본 시장인 주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옮겨가게 해주고 싶다. 다른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 우클릭 반응을 했잖아요.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부동산보다 전 주식이 투기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금이 조금 작지만은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어려워요. 주식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부동산보다 훨씬 세요. 왜냐하면 규모는 작지만요. 이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중국과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예를 한다고 하니까 주식 그 S&P 지수라든지 나스닥 100 지수라든지 그리고 개별 주식들 오늘 보니까 테슬라도 거의 8% 올라가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팔란티오도 한 7% 8%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4%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빨리 반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급하게 가다가 또 나중에 떨어지면요. 또 떨어져서 무서워서 판다니까요. 그게 더 오히려 더 투기적인 뭐 이게 훨씬 많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부동산 투자를 막을 수는 없으니 그대로 가겠다. 뭐 세금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재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말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많이 퍼주겠다는 거거든요. 세금 안 거두고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 그 대신 나는 많이 퍼주겠다. 어떻게 퍼줘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돈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잖아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방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유동성의 장들이 풀리면은 그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부산에 5월 말에 가거든요. 5월 29일에서 5월 30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대1 출장 상담소를 운영할 겁니다. 마린시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진행을 할 거고 추후에 개별 공지할 건데 사전 자료를요 제가 받고
받고 그 자료를 통해서 전략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1대1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번에 또 가는데 많은 분들도 만나 뵙고 저도 좋은 경험들, 간접 경험들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이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고, 예, 그 연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연을 맺어서 좋은 또 전략들을 잘 꾸려나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옵니다.